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틀째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승복과 사과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촛불 집회는 오는 25일, 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반발하는 친박 집회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헌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86%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에 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호남을 찾거나 촛불 집회에 참석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자유한국당도 경선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정치인과 친박 단체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입장 발표 없이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삼성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시각에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관저에서 측근들 혹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특별히 의논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 파면이라는 건 중대한 역사적 사건인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결과에 대해서 충격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이 기각 쪽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만큼 참모들도 이 파면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건의를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 청와대 안에서는 파면이 됐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파면이 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헌재 재판이라든지 검찰 수사를 부정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생각인데요. 일단 헌재 판결,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청와대의 인식은 굉장히 다른 것 같군요. 자, 윤서령 기자 말대로 지금 헌재 결정이 나온 지가 30시간이 넘었고 그 정도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침묵이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헌재 심판 과정 내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긴 침묵 자체도 이 사실상 헌재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의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외에서는 친박 정치인들과 대리인단이 헌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복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헌재의 파면 선고를 불복하는 듯한 어떤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검찰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직접 입장을 밝힌다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탄핵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형사상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 뭐 일부이지만 그 김평우 변호사지요. 또 친박 단체들 이렇게 해서 탄핵 무효를 좀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시위도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어제 집회 과정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승복 입장을 밝혀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했던 최종 의견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박 전 대통령이 신속하게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런 입장을 내질 않고 청와대에 머무는 걸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삼성동으로 이제 거처를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동 사저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만큼 당초 모레인 13일쯤 삼성동 사저로 옮길 계획을 바꿔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옮겨가기로 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뉴스룸 진행 중에라도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넉 달 넘게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열렸던 촛불 집회 오늘로 20번째를 맞았습니다. 사실상의 마지막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촛불 집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군요. 네, 종로와 청와대 등 도심으로 행진을 벌였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밤 8시에 예정된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이후 처음 열리는 주말 집회인 만큼 이 참가자들은 서로 고생했다, 감사한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면서 이 밝은 표정으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촛불 집회는 대개 6시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좀 이른 시간에 시작했다고요? 네, 오늘은 오후 4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 덕분에 가족과 시민 등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는데요. 저녁 7시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선화 기자 얘기대로 오늘은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에 이제 촛불 집회인데 뭐 이전에 퇴진을 촉구할 때 촛불 집회와는 내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주최 측은 시민 1,500명이 모여서 만든 이 촛불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이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100대 과제를 담았습니다. 또 어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는 이 촛불 파도 타기 행사도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친박 단체들도 집회를 열었는데 헌재 선고 불복을 주장했죠. 네, 이 기존처럼 친박단체 집회는 오후 2시에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탄핵을 탄핵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인화물질이 든 용기를 던져서 경찰이 소화기로 대응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집회 때 사망자가 3명이 발생한 만큼 오늘도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게 이제 촛불 집회였고 그러면서 친박 단체들이 어떤 촛불 집회의 반대 성격으로 집회를 맞서왔던 건데 앞으로 양측 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촛불 집회 측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2~3차례 더 집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공범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박단체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부산의 촛불 집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부산도 오늘이 사실상의 이제 마지막 촛불 집회죠.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범백골 로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을 지나 문현 로터리까지 가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본행사는 마무리됐고 30분 전부터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7,000명이 모였는데요. 시민들은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에 있는 영상을 다시 보며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쌓여왔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갈라진 민심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자,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도 오후 6시부터 주말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4개월 넘도록 이어진 촛불 집회를 자축하는 의미로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도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는 주제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탄핵 인용 이후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대통령의 아까도 전해드린 것처럼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였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여서 당분간 집회는 열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광주, 대구 등에선 이번 주가 사실상 공식적인 마지막 주말 촛불 집회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부산은 다음 주 토요일인 18일에 한 차례 촛불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만 언제든 촛불은 다시 켜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까지 20번의 촛불 집회에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정치를 끌어내린 건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촛불 민주주의, 강버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람 불면 꺼진다던 친박 의원의 발언과 달리 촛불은 오히려 고비마다 더 빛났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정치권에 232만 명이 모여 촉구 메시지를 보냈고 억울하다는 대통령 담화와 인터뷰가 나오며 친박 집회가 커질 때도 광장에 나왔습니다. 19번의 집회에 모인 1,587만 시민들은 국회와 특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결국 헌법기관에 따른 대통령 파면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쓰는 데 기여했습니다. 파면한다. 또 시민 스스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평화 집회를 만들었고 잊혀져 가던 세월호 피해자 목소리에도 다시 귀 기울이는 등 연대도 커졌습니다.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이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겨울 내내 박근혜 대통령 없는 진짜 봄을 외쳤던 시민들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친박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도 오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이 예고했던 이른바 불복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친박단체 등은 오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 투쟁에 나가자.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친박단체 등은 헌재 해산을 요구하면서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번으로 결론을 내리는 단심제이고 재심 등의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선동성 발언은 오늘 집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최근 친박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서는 일부 세력들의 과격한 위협 그리고 폭력을 유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실제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끝내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유도한 사람은 뒤로 빠지고 애꿎은 참가자들만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강목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흉기를 든 채 자해를 시도합니다. 경찰 버스를 빼앗아 차벽을 들이받더니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여 아수라장이 됩니다. 차벽을 흔들고 당기는 과정에서 경찰 소음 차량 스피커가 떨어지고 밑에 있던 70대 노인은 머리를 맞아 끝내 숨집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지만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오히려 자극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주저하자 무대에 선 친박 인사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즐겨 명령에 좀 따르라고 앞에서 따질 것들면 빨리 가라고 버스를 넘겨야 갈까. 과격한 선동과 발언이 계속되면서 집회는 통제불능이 됐고 주변 취재진에게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친박 집회가 끝난 뒤 결국 3명이 숨졌고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소리치던 인사들은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박사모 회장은 안전하게 도피했다며 온라인에 글을 남겼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특검이 대면 조사를 요구를 했었죠. 모두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도 빨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검찰이 헌재 선고 이후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도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김순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특검과 검찰에서 상당 부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역시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강제 수사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강제 수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두고 유엔 인권위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온 만큼 검찰 조사 전 해외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검찰이 출국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시기를 정하는 것도 검찰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조사 모두 불응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검찰은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헌재 선고에서 좀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게 이제 파면 사유로의 하나로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검찰이 헌재 선고에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파면된 직후 청와대를 떠났어야 했는데 아직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당장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지지 세력을 방패 삼아 강제 수사에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럴 경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이르면 오전 중에도 거처를 옮기겠다. 지금 김필준 기자 얘기대로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오전에도 나가겠다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를 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SK 등 나머지 기업 수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했고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가 된다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제시도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언급한 만큼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생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만 내주는 의미 제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지난 2월 3일에도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습니다. 세 차례 모두 이유는 같았습니다. 청와대가 군사 및 공무상 기밀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협조를 거부하고 특검이 낸 소송도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재가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검찰의 제시도 역시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청와대에 보존된 문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한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렇게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론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어제 선고 직후 나온 긴급 여론조사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죠. 박현주 기자, 우선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부터 알아볼까요? 예,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응답자의 86%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잘 못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응답 자체는 92%에 달했습니다. 네, 이 결과대로라면 탄핵 불복의 목소리는 상당히 극소수인 것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강경한 입장이 대다수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습니다. 반대로 불구속 수사를 하자는 의견은 20%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의혹 중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응답자들은 뇌물공여 등 재벌 관련 의혹,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련된 의혹 순서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탄핵이 현실화되면 보수층이 결집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나 보죠? 예,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여론조사에서 황 대행이 차기 대선 주자로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네. 같은 조사에서 한 달 전쯤에 물었을 때 65%였는데 출마 반대 여론이 7%포인트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사태에 있어서는 황 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국민 여론이 커진 탓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로서 황 대행의 지지율도 좀 내려간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 또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탄핵 선고 직전, 그러니까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14.2%였는데 어제는 10.1%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황대행이 뜰 것이다라는 기존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탄핵이 확정되면서 보수 진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보수 정당들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여론조사에서 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어제 국민에게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은 6.9%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 직전 여론조사에서 13.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며칠 사이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린 건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정당별 순위에서도 국민의당, 정의당에 밀려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야권 주자들은 탄핵을 계기로 좀 더 탄력을 받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기록했고 또 이 당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었는데요.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는데 이로써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서 순위상으로도 앞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집회 상황 보겠습니다.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인근의 효자동 주민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청와대와 상당히 가까운 곳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동 사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효자동 사거리는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되는 법적으로 마지노선인 곳인데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효자동 사거리까지 행진을 한 뒤에 지금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종로와 을지로 쪽으로 행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청와대 쪽으로 경로가 추가된 겁니까? 네, 원래는 종로와 을지로 쪽으로 행진을 한 뒤에 이제 퍼포먼스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난 후에도 관저에 머물겠다는 점이 이제 드러나면서 청와대 방면에 경로도 추가가 된 겁니다. 참가자들은 아까 효자동 사거리에서 청와대를 향해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또 하늘로 폭죽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청와대 코앞에서 이제는 그만 물러나라라는 뜻을 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행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결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네, 먼저 시민들이 들고 있는 이 손피켓 그리고 외치는 구호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박근혜 탄핵 혹은 퇴진 이런 문구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공범을 구속하라, 처벌하라 이런 얘기들이 구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써져 있던 손피켓은 이게 나라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 친박 집회에서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력이 발생해서 사상자까지 나왔잖아요. 오늘 양측 집회에서 이 충돌이 우려가 됐는데 청와대 쪽 행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마찰은 없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청와대와 매우 가까운 만큼 오후부터 경계를 강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는 차벽을 쳐서 진입을 막았고요. 그리고 골목 곳곳에 경력을 세워서 오가는 시민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 단체 참가자들이 이쪽으로 행진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양측 참가자들이 섞이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대립은 없었습니다. 네,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오전에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동 사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죠. 이윤석 기자, 지금도 청와대 짐들은 계속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짐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수시로 이 길목을 드나들었습니다. 또 어제부터 시작한 내부 보수 작업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어졌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엔 도배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도배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엔 답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동시에 통신사 광케이블 공사도 있었는데요. 이 광케이블 작업을 하는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케이블을 통해서 TV와 인터넷이 연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청와대 차량 여러 대가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탑승한 승합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디서 왔느냐고 제지를 했고 이때 운전자가 청와대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사저 내부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의 짐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하루가 지난 건데요. 언제까지 계속 청와대에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사저로 돌아오기 위해 보수 작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작업 진행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각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탄핵된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까지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 떠나야 한다거나 강제 퇴거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저 주변에는 외신 기자들도 많이 모였다던데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아사히 TV와 후지 TV 그리고 CCTV 일본, 중국 언론사들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후지 TV의 한 취재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일본에서도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차분한 분위기로 보이지만 어제 저녁엔 일부 친박단체 회원이 찾아와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동 사저에서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탄핵 결정을 내리기까지 헌법재판소는 20차례의 재판을 열었고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죠. 하지만 헌재가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를 해서 그동안 언론은 이 영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선고로 역사적인 탄핵 심판의 장면들을 이제는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송곳 질문으로 또 치열한 신경전으로 재판을 이끈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상에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그러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의상실에 대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 행정관이 최 씨와 함께 의상실에 CCTV에 등장했던 만큼 약한 고리를 공략한 겁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쟀습니까? 모양은, 디자인은 어떻게 증인이 남자가 여자 옷을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전 행정관은 최 씨를 실어나른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자 최 씨를 도와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나와 있으면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방기선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송곳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비밀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비밀이 됩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국 이날 재판에선 재단 설립을 기밀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기석 재판관의 경우 문화, 체육재단 설립 과정에 경제수석이 관여한 일을 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문수석실보다는 경제수석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이 모여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헌재는 92일 동안 26명의 증인을 심문했습니다. 헌재에 2번이나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입에서도 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증언들 김준 기자가 담았습니다.
지난달 22일 탄핵 심판 변론에 나온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인사청탁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 2015년 12월경에 KT의 광고 담당 상무보로 취업하는데 정인이 도와준 사실이 있죠. 예, 그것도 대통령 지시에서 KT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앞서 변론에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때 차명폰을 사용합니까? 차명폰이 더 많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는 처음엔 대부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정의는 K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본 사실이 있나요? 김필승 씨를 한번 봤습니다. 정동춘 이사장 이력서를 전달한 다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정의는 K스포츠의 임원진 명단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는 데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선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변론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일부 변호인의 모습까지 재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를 상대로 자주 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하자마자 재판 방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변론은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오늘 했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재판부의 진행 권한을 문제 삼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일반 법정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리인단이 주심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장시간 일방적인 변론을 이어가자 뒷목을 잡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모습도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론기 일엔 소추위 측도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아디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방은 결국 탄핵 인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되짚어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위원장이지요.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권 위원장과 함께 이번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지금 소개드린 대로 그 검사 역할을 하셨는데 탄핵 결과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또 탄핵을 둘러싸는 국민 간의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논란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심판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게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즉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자리인데 예. 이것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뼈아픈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패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준 측면에서는 예. 우리 국민들이 뜻에 따른
인용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승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소추 사유가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게 변론길이 길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굉장히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아주 길어지는 건 이제 막을 수 있었는데 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선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입장에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증거가 완벽하고 법리적으로 인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은 결국은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 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과 사익 추구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예. 실제로 그 부분이 헌재에서도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된 거네요. 예, 그 부분이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탄핵 사유가 인정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인데 또 하나가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어제 그 법정에서도 재판정에서도 뭐 탄식이 좀 나왔었고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으로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건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그 세월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구조야 이제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국가원수로서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도 헌재가 안타깝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 그 사유로 삼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도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분하고는 조금 달랐던 건 이게 추상적이다. 성실 의무 같은 부분이 좀 추상적이었다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인데 탄핵 기간 중에 보면 뭐 저희도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매일 확인을 했지만 직접 소추위원으로서 보면 이게 좀 재판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냐, 좀 위기감 뭐 이런 부분도 느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이 심판은 끝났다, 결론은 다 났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최순실은 숨어있는 존재고 실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안종범 수석이 행정부라든가 기업에 전부 모든 연락과 지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 모든 행위의 정점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걸로서 이번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부 피청구인 대리인단들, 김평호 변호사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들어와서 이 탄핵 심판 자체를 아주 혼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주장보다 정치적 주장을 더 많이 했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의 그런 권위와 신뢰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은 많이 하면서 그때가 저는 좀 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결국 했습니다. 김평호 변호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대리인단 쪽에서 불복 얘기를 하고 공정성 문제 거론하고 그때가 이게 위기감을 좀 느끼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보면 이제 대통령 헌재 탄핵 파면 선고가 나온 뒤에 기자들하고 말을 하실 때 분권형 개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자,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게 역사적인 순간에 너무 정파적 주장 아니냐,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난도 적지 않았거든요. 왜 하셨습니까? 결국은 뭐 어제 안창호 그 재판관도 그 어제 결정문에서 설치를 한 바와 같이 이번 사태가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87년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에 모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었죠, 과거에는. 과거에도 뭐 이거 저는 예.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인정을 예.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개인 탓도 있지만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제도 탓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은 제가 우리 바른정당의 당론을 떠나서 예. 제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오랜 동안 제가 그런 정책 예.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오랜 고민 끝에 이건 결국 답은 개헌이다라는 생각하에 예. 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대통령,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마치 제도 때문이라는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었고요. 자, 자유한국당에서도 역시나 헌법 체제가 문제, 개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럼 개헌 얘기를 계속 하시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현재의 정치 구조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그 개헌을 계기로 해서 다시 뭉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예. 뭐 뭉치건 아니면 지금 상태로 있든 간에 개헌에 있어서는 예. 같은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 지금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탄핵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7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은 공익적인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은 투명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말값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 정책의 지침이자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밖에 헌재는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익적이며 투명하고 말의 무게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헌재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겁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헌재 이번 선고는 단순히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자, 일단 최순실 씨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평범한 가정주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헌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 씨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비선입니다. 비선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헌재의 지적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수행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비선의 존재가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예. 자, 비선 문제 이거는 뭐 차기 대통령이나 뭐 당장 이번에 지금 대선에 뛰어든 대선 주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 씨는요.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갑자기 비선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 또 인수위 때부터 공식 직책도 없으면서 연설문, 유세문 또 각종 자료를 받아서 박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던 거고요. 그게 대통령 취임 후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대선 주자들이 되새겨봐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비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비선이라는 건 최고 권력자들 옆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유혹일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유혹인 건데 이번 계기로 이제 비선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겠고요. 또 하나 우리 정치의 병폐라고 해야 되겠죠. 정경유착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헌재에서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 박 대통령이 기업의 스포츠팀을 만들라고 권유하고 최 씨 회사가 운영을 맡게 된 점, 또 다른 최 씨 회사의 대기업 광고 물량을 심지어 최 씨 지인 회사에도 일감을 주도록 한 것과 함께 사기업인 KT 인사까지 개입한 것을 무겁게 봤습니다.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도와주거나 실제로 그랬었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포괄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어떤 최고 기업, 최고 권력자의 요구를 기업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그 대가가 있었다고도 지금 본 건데요. 그렇죠. 헌재는요, 이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재정 경제 분야에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만약 체육 진흥, 중소기업 육성, 인재 추천을 위해 이런 행위가 필요하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역시 공식 절차 없이 기업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뭐 이번 사건은 워낙에 복잡한데 그중에 단적으로 이제 발단이 된 게 이제 재단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전 정권에서도 사실 재단 문제는 심심치 않게 불거지긴 했는데 그 재단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번에 처음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헌재는 공익재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경우 비밀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일해재단 얘기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얘기가 이제 많이 비교도 되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결국 사법적 판단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헌재가 그걸 판단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도 기업 자금 등으로 해서 민간이 합동해서 공익사업이나 아니면 국가 운영 과제를 추진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 역시 법률에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밝혀둔 셈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가 어제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그 헌재의 언급도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는 검찰 조사 또 특검 대면 조사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요.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진상규명에 필요하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할 땐 상황 모면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헌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달 안에 치러질 대선 거기 나온 대선 주자들도 대선 준비만 할 게 아니라 그 헌재에서 나온 그 판단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묻긴 어렵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김희수, 이진성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응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일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역시 추상적이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16페이지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해양수산부의 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참사 당일 오전 9시 40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승객 476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56명만 구조된 점을 알았다면 곧바로 관저에서 나와 상황실로 가서 총력 대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재판관은 대형 재난 때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구조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구조작업자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돼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7번, 해경청장과도 1번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통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50분이 지나서야 구조자수 오류를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오후 1시 7분 104명에 대한 미구조 사실이 대통령에 보고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이렇게 청와대에 머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전후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에 이렇게 머무는 이유가 삼성동 사저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용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데다가 특히 8대0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 2명 중에 최소한 1명이 기각 결정을 냈다고 여권 관계자가 보고했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결과는 사실과 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인용 결정 이후에 참모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전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건데 청와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4대4, 5대3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저에서 혼자 TV로 탄핵 인용 결정을 지켜본 이후에 한광욱 비서실장 등 그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자들에 따르면 어제 그 참모진들과의 회의가 1시간 넘게 이루어졌지만 그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말고는 별다른 입장이나 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80% 가까이가 탄핵 찬성을 한다 이런 게 있었고 물론 여론과 헌재의 선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탄핵 선고 변론 과정만 지켜봐도 이게 아무리 봐도 기각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여론과 청와대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과 동떨어진 모습 또 하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한 건데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여전히 프로필이 떠 있고요. 또 회의하는 장면들이 초기 화면에 이렇게 있고 또 심지어는 지난해 11월이었죠.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해서 맞대응했던 개설했던 이 사이트가 여전히 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인용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이 지나도록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는 단순 실수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참고로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불리죠. 공황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 이렇게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럼 내려져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공식 홈페이지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보는 데인데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아닌 상태인데 그대로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 헌재 얘기를 좀 해볼까요? 헌재 어제 오전에 화제가 됐었죠. 그 화제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헌재 소장 대행이 머리에 그 헤어롤이라고 하나요? 그걸 꽂고 나와서 얘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 롤 장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면이 이번 탄핵 심판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장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모여서 이정미 권한대행 등을 포함해서
아침 식사를 겸한 마지막 평일을 열었고요. 또 10시 반, 그러니까 탄핵 선고 30분 전에 다시 최종 판결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정문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는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맨 먼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임용 순서, 늦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 의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일 오전에 이제 나왔다는 건데 뭐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 때문에 의견을 모았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게 그 과정만 봐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결국은 선고를 가다듬어서 낭독을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 요지문 낭독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끝까지 수정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언론에 그 동시에 배포된 이후에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읽은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실제로 배포된 거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정미 대행이 읽은 장면에 보시면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헌재의 선고가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만큼 공정하다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저렇게 수정을 했다는 거고 뭐 이거 결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론도 그렇고 관심을 가졌는데 주문 낭독되는 11시 21분 전에는 언론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는 미리 보도자료가 작성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그조차도 막겠다고 해서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던 건데 자, 그만큼 그래서 방청객들의 관심도 컸는데요. 특히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이 일반 방청석에서 참관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안희근 기자, 탄핵 후 첫 주말인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경선 지역 호남으로 갔죠?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 북동성당을 찾아 미사를 올렸습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만 완전한 승리라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갈등, 상처, 분열을 치유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전 대표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둥이라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조기 배치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기정사실로 만들어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탄핵 직후라는 시점을 감안해서 이번 주말에는 공식 활동을 잠시 중단한 겁니까? 네, 분열된 광장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걸 감안한 건데요. 안 지사는 어제는 도정 일정에 집중했고 이번 주말까지는 공식 활동 없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 구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마찬가지 취지로 내일 열려고 했던 지지모임 행사를 취소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외부 행사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 차원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탄핵 전과 마찬가지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될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구속해 엄벌해야 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는 청와대에서도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전까지는 대선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던 자유한국당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죠. 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일정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오늘 비대위를 열어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비를 내고 싶다고 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당비를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지사가 당내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원권이 회복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한편 인 위원장은 당원인 박 전 대통령 징계에 대해선 당규에 따라 형사소추가 돼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집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피켓을 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규탄하는 발언과 인쇄물 배포는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대선 일전 22일입니다. 이 기간 전까진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들 집회에서 사드나 국정교과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주자를 뽑지 말자거나 탄핵에 반대한 후보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정당 이름과 함께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관련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면서 어제부터 제한이 시작된 겁니다. 선관위는 사전 예방과 안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어제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사무실 개설 등 간단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대한 선거범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민과 사회단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지나 반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번 결정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성숙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선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탄핵 결정이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스테펜 딕 무디스 부사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부도 가능성을 의미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지수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탄핵 결정보다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무디스는 사드 배치로 빚어진 갈등이 한국과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 경제의 여행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다른 관광객으로 메우지 못할 경우 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7일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이번 탄핵 사태를 설명하고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등 중국 달래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확실시되자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사회가 깨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1974년 8월 8일 밤 닉슨 미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임을 발표하며 지금의 미국은 온전히 직무에 힘을 쏟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 must put the interests of America first.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The first essential is to begin healing the wounds of this nation. To put the bitterness and divisions of the recent past behind us. 미 주요 언론은 국민 주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는 리더십의 요체를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닉슨의 사임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그에게 지지를 보내줬던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탄핵 과정에서 미 국민은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적 행동의 표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이 표준에서 벗어나면 전례 없는 방법, 즉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이는 워터게이트 탄핵 절차가 진행됐던 2년 동안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살릴 수 있었기에 큰 혼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그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집회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종로와 청와대 등 도심 방면으로 행진을 벌였던 참가자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와 한영애 씨 등이 나와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고 또 방송인 김재동 씨도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할 예정이라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콘서트가 끝나는 밤 10시쯤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 길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후 4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 덕분에 가족과 연인 등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였는데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50만 명의 시민이 광장에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친박 집회 쪽은 어떤가요? 아직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네, 친박 집회는 조금 전 밤 8시쯤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공식 집회를 종료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써보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경찰은 어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경계 태세를 강화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큰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광화문 광장에서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는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